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진행을 맡은 후이입니다. 한 달에 3,000대씩 팔리던 차가 불과 9달 만에 45대로 곤두박질 친 게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풀어드릴 이야기는 한국 주류 매체가 거의 다루지 않은 각도입니다. 샤오미 SU7 울트라의 추락. 이걸 한국 보도 대부분이 중국 시장 내부 사건 정도로만 처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한국 시장과 정확히 맞물려 있는 이야기라는 걸 오늘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가지 질문부터 함께 들고 가시죠. 첫째, 왜 11만 대 리콜이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한 번으로 깔끔하게 정리됐을까요? 둘째, 왜 정확히 같은 시점에 한국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기준 완화 검토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을까요? 표면에 드러난 사고에서 출발해 그 뒤에 숨은 구조적 동기로, 그리고 한국 소비자가 곧 마주할 결과까지 이렇게 세 층으로 내려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수치만 미리 드릴게요. 올해 2026년 1분기에 샤오미는 전기차 한 대를 팔 때마다 우리 돈으로 약 800만 원씩 적자를 받습니다. 한 대당 800만 원이에요. 그런데도 한국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갑시다. 이건 단순한 차 한 종의 리콜 사태가 아닙니다. 스마트폰 만드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만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이걸 가장 비싼 가격으로 보여주는 거대한 실험의 결과 보고서예요. 그런데 한국 주류 매체는 이 사건을 대체로 중국 IT 기업의 시행착오 정도로만 처리하고 있습니다. 시행착오의 진짜 비용을 누가 치르고 있는지, 그리고 그 모델이 지금 어디로 옮겨가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은 거의 보이지 않아요. 이상한 일이죠? BYD 1만 대돌파를 글로벌 검증된 브랜드의 안착으로 칭송하는 같은 매체가 정작 그 본토에서 무슨 사고가 일어났는지는 깊게 다루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은 이 길로 갑니다. 첫째, 표면. 어떤 사고가 났고 어떤 리콜이 있었나. 둘째, 동기. 왜 이런 사고가 구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었나. 셋째, 결과. 그 구조가 한국으로 옮겨오면 한국 소비자에게 무엇이 옵니까? 준비되셨으면 표면부터 들어갑시다. 먼저 사고 이야기입니다. 2025년 봄부터 가을까지 불과 7달 사이에 SU7과 관련된 큰 사고가 3건 연달아 터집니다. 첫 번째는 2025년 3월 중국 안후이성에서 일어났습니다. 공무원 시험을 보러 가던 여대생 3명이 SU7을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었어요. 자율주행 보조 기능을 켠 채로요. 시속 111km로 달리다가 공사 구간 진입 직전에 시스템이 직접 운전 모드로 전환됐고 충돌 당시 속도는 시속 97km였다고 샤오미 측이 밝혔습니다. 차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불이 붙었고 안에 있던 3명 모두 빠져나오지 못했어요. 유가족이 한 가장 충격적인 증언은 차 문이 안 열렸다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사고는 2달 뒤인 6월 허난성 정저우에서였어요. SU7 한 대가 교차로에서 미끄러지며 무려 차량 16대를 연쇄 추돌하는 대형 사고를 냈습니다. 세 번째 사고는 10월 스촨성 청두에서 30대 남성이 몰던 SU7 울트라가 다른 차와 충돌한 뒤 화재가 났는데 이번에도 도어가 안 열려 결국 운전자가 숨졌어요. 이 사고에 대해서는 2016년 2월 26일에 청두 측 부검 결과가 정식으로 공개됐는데 그 내용이 핵심입니다. 운전자에게 음주 정황이 있었고 충돌 직전 속도가 시속 167km였던 건 사실이지만 결정적인 사인은 충돌 부상이 아닌 차량 연소였다는 거예요. 충돌 충격으로 차량의 저전압 시스템이 셧다운됐고 그 순간 전자식으로 작동하던 숨겨진 도어 핸들이 즉시 무력화됐습니다. 외부의 기계식 비상, 손잡이가 없었기 때문에 구조하러 온 사람들이 여러 방법을 시도했지만 도어를 열지 못했어요. 보고서는 명시했습니다. 기계식 외부 핸들이 있었다면 화재 발화 전에 운전자를 끌어낼 확률이 매우 높았다고요. 자, 사고 묶음은 여기까지고요. 이번엔 리콜 이야기로 갑시다. 2025년 9월 19일 중국의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SAMR이 공식 발표를 합니다. 2024년 2월 6일부터 2025년 8월 30일까지 생산된 SU7 표준형 11만 6,887대를 리콜한다고요. 사유는 L2 고속도로 파일럿 어시스트 기능이 극단적 상황에서 인지, 경고, 처리가 부족하다는 거였습니다. 처리 방식은 OTA의 이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이퍼OS 1.10.0이었어요. 그런데 잠깐만요. 이게 그의 두 번째 리콜이었어요. 같은 해일월에 이미 스마트 주차 보조 결함으로 SU7 표준형 3만 931대가 리콜됐던 상태에서 9달 만에 또 11만 대 규모의 리콜이 추가된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모순을 짚어야 합니다. 사망사고 3건 중 2건의 핵심은 문이 안 열렸다는 하드웨어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리콜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로 끝났어요. 손잡이는 손으로 만져야 열 수 있는 물건이지 프로그램으로 고쳐지는 물건이 아니잖아요. 이 어긋남이 시장의 의심을 더 키운 결정적 대목입니다. 이제 판매 절벽으로 갑시다. SU7 울트라의 월 판매량은 2025년 3월에 정점을 찍습니다. 3,098대. 그런데 9월에 488대, 10월에 130대, 11월에 80대, 그리고 11월에는 결국 45대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100분의 1 토막이 난 거죠. 결국 2026년 1월 말에는 샤오미가 울트라 전담 판매팀, 이른바 울트라 마스터를 해체합니다. 판매 인력 일부는 사직, 나머지는 일반 SU7 판매로 재배치됐어요. 그리고 2016년 2월에 결정타가 나옵니다. 중국 본토에 영향력 있는 재경 매체 차이신 한자로 차이신이 공개적으로 샤오미를 압박합니다. 1세대 SU7 약 37만 대 전량을 자발적으로 리콜하라고요. 매체 본문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외부에 기계식 비상 손잡이가 있었다면 구조대가 화재 발화 전에 운전자를 끌어낼 확률이 매우 높았다. 한국 주류 매체에서는 거의 보도되지 않은 부분입니다. 샤오미는 2026년 2월에 1세대 SU7 생산을 조용히 종료했고 YU7과 신세대의 SU7은 1세대의 그 기계식 외부 손잡이 없는 디자인을 완전히 폐기했습니다. 즉 회사 스스로가 인정한 거예요. 그 디자인은 위험했다고. 여기에 신뢰를 결정적으로 무너뜨린 2가지 논란이 추가됩니다. 하나는 42,000 위안, 우리 돈 약 800만 원짜리 카본 보니싹이에요. 공기가 통하는 통풍구가 있어 성능을 높여준다고 광고했는데 차주들이 종이를 갖다 대보니 바람이 거의 안 통했어요. 무려 300명 넘는 차주가 환불을 요구했고 결국 샤오미는 표현에 문제가 있었다며 사과합니다. 두 번째는 마력 제한 문제예요. 1548마력짜리 차를 샀는데 평소엔 888마력으로 잠겨 있고 특정 서킷에서 정해진 기록을 통과해야 잔금이 풀리는 구조였어요. 차주들 입장에서는 내 돈 주고 산 내 차인데 왜 마음대로 못 쓰게 하느냐며 격앙됐죠. 여기까지 들으시면 보통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신생 자동차 회사가 성장통을 겪고 있는 거지 곧 개선될 거야. 실제로 샤오미는 2026년 3월 19일에 출시한 신세대 SU7에서 기계식 반이 든 핸들과 도어락 백업 전원 시스템을 모든 모델에 추가했어요. 표면적으로는 학습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잠깐만요. 이미 팔린 1세대에 약 37만 대는 어떻게 될까요? 샤오미는 이 차들에 대한 추가 리콜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차이신이 공개적으로 리콜하라고 압박했는데도 말이에요. 11만 대 OT에 이 리콜은 자율주행 기능 문제였고 도어 핸들 하드웨어는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더 심각한 건 시간표예요. 한번 보세요. 중국 정부가 GB128384 2025라는 표준을 통해 충돌 시 물리적으로 전원을 끊는 장치를 의무화하는 게 2026년 7월 1일에야 발효됩니다. 그리고 도어 핸들의 기계식 비상 장치를 의무화하는 집이 48001 2026은 2027년 1월 1일에야 발효돼요. 즉 2026년 봄까지 중국에서 생산되어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 모든 중국 전기차는 이 세 기준 밖에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이 시점에 한국 시장으로 들어온 차들의 안전은 누가 어떤 기준으로 검증하고 있을까요? 이 질문을 들고 다음 층으로 내려가 봅시다. 왜 이런 일이 구조적으로 벌어졌을까요? 답은 샤오미의 사업 모델 그 자체에 있습니다. 샤오미는 하드웨어 이익률 5% 이하 묶기를 원칙으로 삼는 회사입니다. 좋은 물건을 최대한 싸게, 마진은 얇게, 대신 어마어마하게 많이 팔아서 돈을 번다는 모델이에요. 휴대폰, 밥솥, 청소기에서는 이게 통했습니다. 통한 정도가 아니라 세계를 제패했죠. 그런데 자동차는 단순한 가전이 아닙니다. 한 번의 고장이 곧 생명 문제예요. 개발 기간을 비교해 봅시다. 현대 아이오닉 5는 약 7년이 걸렸어요. 도요타나 폭스바겐 같은 회사는 8년에서 10년을 들입니다. 일본 도요타는 BEV 출시를 일부러 늦췄어요. 안전검증이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요. 그런데 샤오미는 SU7을 3년 만에 시장에 내놨습니다. 100년 넘게 자동차를 만든 회사들이 7년 걸려서 하는 일을 휴대폰 회사가 3년 만에 해치웠다는 말의 진짜 뜻은 검증 시간을 6, 7년 잘라냈다는 뜻이에요. 옛 어른들이 그러셨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비 한 번에 무너진다고. 가성비라는 모래는 처음 보기엔 단단해 보이지만 사고 한 건이면 통째로 흘러내립니다.
그리고 실제로 2025년 초 중국 대형 전기 세단 품질 평가에서 SU7은 꼴찌를 기록했습니다. 한국 주류 매체에서 이건 거의 다뤄지지 않았어요. 화려한 뉴르부르크링 기록만 부각됐죠. 이번엔 2016년 1분기 재무를 봅시다. 5월 26일에 샤오미가 공식 발표한 숫자예요. 매출 991억 위안, 전년 대비 마이너스 10.9%, 거의 3년 만에 첫 분기 감소입니다. 순이익은 47억 위안으로 마이너스 57%, 영업이익은 70% 가까이 붕괴됐어요. 그리고 결정적인 한 줄, 전기차 부문은 차 한 대당 약 5,600달러, 우리 돈 약 800만 원씩 적자를 봤습니다. 작년 같은 분기에는 한 대당 900달러 적자였어요. 손실 규모가 1년 만에 6배 이상 폭증한 겁니다. 그런데도 2016년 인도 목표는 55만 대로 33.5% 증산이에요. 이 손실을 누가 메우고 있을까요? 답은 모회사 휴대폰 사업의 캐시플로우입니다. 그런데 그 휴대폰 사업도 무너지고 있어요. 1분기 출하량 마이너스 19.2%로 세계 5대 메이커 중 최대 감소율,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거의 2배로 폭등하면서 마진이 짓눌리는 상황입니다. 6월 18일. 자, 주가는 52, 주 최저점인 홍콩 달러 32.38, 연초 대비 마이너스 38%. 미국계 증권사 제프리스는 언더퍼폼으로 강등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상징적인 한 장면. 2025년 4월 1일에 SU7 울트라가 세웠던 양산 사도어 차량 뉴르부르크링 기록 6분 22초 09일. 이게 2016년 5월 7일에 포르쉐 타이칸 터보 GT 바이사흐 패키지에 의해 6분 55초 553으로 회수됐습니다. 정확히 1년 만에요. 너무 높이, 너무 빨리 날면 결국 태양에 가까워진다는 이카로스 이야기. 지금 이 신화의 모양이 그것과 묘하게 겹칩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빈수레가 요란하다는 옛말이 있죠. 1500마력 광고에 888마력 제한, 800만 원짜리 보닛에 막힌 통풍구, 그리고 뉴르부르크링 1년 천하. 빈수레가 요란한 이유는 안에 든 게 가벼워서예요.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한 가지 깨달음이 옵니다. 샤오미가 진짜로 무너진 건 SU7이라는 한 종의 차가 아닙니다. 빠르고 싸게라는 IT 시대의 신화가 자동차 산업에서는 통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증명된 순간 그 자체가 무너진 거예요. 스마트폰이 고장나면 짜증나지만 서비스 센터에 가져가서 고치면 됩니다. 그런데 시속 100km로 달리는 차에서 도어 잠금 회로가 끊기면은 그건 그냥 끝나는 일이 아니에요. IT 산업이 100년 자동차 산업과 다른 결정적 한 점이 바로 이겁니다. 자동차에서 빠르게 출시라는 말은 곧 검증할 시간이 부족했다는 뜻이 될 수 있어요. 멋있어 보이려고 넣은 그 숨겨진 손잡이가 정작 불이 났을 때는 사람을 가두는 덫이 될 수 있다는 걸 충분한 시간을 들여 시험했다면 미리 알 수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신화를 이미 신뢰한 회사들이 한국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도 한국 진출, 1년 만에 수입차 4위까지 올라온 상태로요. 거기에 줄지어 또 다른 중국 전기차 브랜드들이 한국으로 들어오고 있고 한국 정부의 보조금 정책은 미묘하게 그들에게 유리해지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어요. 이게 우연일까요? 한국 주류 매체는 이 그림을 통째로 그려주지 않습니다. BYD 1만 대 돌파 보도와 차이신의 37만 대 리콜 요구 보도는 같은 주에 나왔는데 이 두 보도를 한 화면에 놓고 분석한 한국 매체는 사실상 없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청자가 직접 두 점을 연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게 설계된 보도 구조일까요? 이제 한국 시장으로 들어갑시다. 숫자가 충격적이에요. BYD는 2025년 1월에 한국에 정식 진입했고 첫 해에 6,107대를 팔았어요. 그런데 올해 들어 분위기가 완전히 바뀝니다. 2016년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 누적 5,991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플러스 983.4%, 거의 1000%에 가까운 폭증이에요. 수입차 브랜드 순위는 작년 10위에서 올해 4위로 수직 상승했고 11개월 만에 누적 1만 대를 돌파했습니다. 수입 브랜드 사상 최단 기록이에요. 모델별로는 미드사이즈 전기 SUV 이 시라이언 7이 가장 많이 팔렸고 누적 4,746대로 BYD 한국 판매의 47%를 차지합니다. 가격을 비교해보면 BYD-실 기본 모델이 2,509만 원, 같은 체급의 현대 아이오닉 5가 3,650만 원이에요. 차이가 1,141만 원입니다. 전체 시장으로 봐도 그림이 비슷합니다. 2016년 1분기에 한국 시장에서 중국산 전기차 2만 5천 대가 등록됐어요.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286.1%. 한국 시장 중국 전기차 점유율은 2022년 4.7%에서 2025년에는 33.9%로 올라왔고, 같은 기간 한국산 전기차 점유율은 75%에서 57.2%로 떨어졌어요. 여기에 BYD 다음 줄이 길게 서 있습니다. 지리산하 프리미엄 브랜드 지커는 7X SUV를 5천만 원대 가격으로 2016년 상반기 출시 예정이고, 자율주행 기술을 강조하는 샤오펑은 P7 세단 또는 G6 SUV로 진출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리고 샤오미 2025년 6월에 여의도 IFC몰에 체험형 매장을 열었고, 2026년 5월에 새로 부임한 한국 법인 신임 사장 서머 펑이 5월 29일 기자간담회에서 명확하게 말했어요. 전기차 사업의 한국 내 전개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그러니까 한국은 중국 애니브 이 굴기의 교도보 시장으로 명시적으로 선택된 거예요. 한국 산업의 위기 신호도 동시에 켜졌습니다. 현대차 그룹 2026년 1분기 매출은 45조 9,39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지만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31%로 곤두박질 쳤어요. 미국 관세 부담 8,600억 원에 인센티브 비용 3,000억 원이 더해진 결과입니다. 더 결정적인 발언이 5월에 나왔어요. 호세 무뇨스 현대차 글로벌 CEO가 미국 외신 인터뷰에서 직접 한 말입니다. 정부 보조금 없이는 중국 전기차를 이기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비슷한 시점에 일본 혼다의 미베 도시로 사장은 상하이 부품 공장에서 직원이 한 명도 없는 완전 자동화 라인을 보고 귀국 후 이렇게 말했죠. 우리에게 승산이 없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한 가지가 있어요. 윤석열 정부 시기에 설계된 외산 전기차 보조금 기준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완화 검토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건 이재명 정부가 새로 만든 정책이 아니라 이전 정부가 남긴 구조 위에서 풀어내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 차이를 짚어두는 게 중요합니다. 오프닝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가져옵시다. 한 달에 3,000대씩 팔리던 차가 9달 만에 45대로 떨어진 게 단순한 우연이냐고 물었습니다. 이제 그 답이 보이실 거예요. 우연이 아닙니다. 검증 시간을 자르고 마진을 자르고 마지막에는 안전장치까지 자른 결과예요. 그 결과가 사망 3명, 리콜 11만 대, 차이신의 37만 대, 추가 리콜 요구, 그리고 차 한 대당 800만 원 손실로 나타난 겁니다. 자, 그러면 한국 시민이 자동차를 살 때 진짜로 사는 게 뭡니까? 멋진 디자인이요? 빠른 가속이요? 가성비요? 아니에요. 사고가 났을 때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사고가 났는데 문이 안 열리는 차, 1500마력이라고 광고했는데 888마력으로 잠긴 차, 800만 원짜리 보닛인데 통풍이 안 되는 차. 이 차들의 공통점은 하나예요. 소비자에게 진짜를 팔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정확히 그 모델이 지금 한국으로 옮겨오고 있다는 게 오늘 이 영상의 가장 무거운 부분입니다. 한국 주류 매체는 BYD 1만 대 돌파를 글로벌 검증된 브랜드의 성공적 안착으로 보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정확히 같은 시점에 중국 본토에서는 차이신이 37만 대 리콜하라고 압박하고 있다는 사실, 이건 거의 다뤄지지 않았습니다. 이 두 보도가 같은 주에 나왔다는 게 우연일까요? 아니면 시청자가 두 점을 직접 연결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도록 설계된 정보 환경일까요? 마지막으로 큰 질문 두 가지를 남기겠습니다. 첫째, 한국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다음 분기에 어떻게 결정되느냐가 향후 5년 한국 자동차 산업의 운명을 가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산업통상자원부와 국토교통부가 윤석열 정부가 남긴 보조금 설계를 어디까지 손볼 것인가. 둘째, 중국산 전기차의 안전기준을 한국 KNCAP의 2016년새 기준, 전기차 하부 충돌 평가가 신설된 이 기준이 어디까지 검증할 수 있는가. 혼다 사장이 상하이 공장에서 생산이 없다고 한 그 순간이 일본 자동차 산업의 분기점이었습니다. 한국이 그 자리에 서지 않으려면 보조금이라는 핸들과 안전기준이라는 핸들 두 개를 동시에 쥐어야 한다는 게 오늘 분석의 결론이에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알려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정부의 보조금 재검토가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어떤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지를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